한국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철수하자 종국이 대충격을 발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지 언론과 SNS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졌는데, 이는 중국과 비교되는 한국 기업들의 근로자 대우와 한국 제품이 그래도 뛰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없이도 성공하고 있는 상황에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중국 닝보조선소 청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1995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세웠는데 26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닝보조선소에서 선박 블록을 생산해왔고, 이를 거제조선소로 옮겨 최종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습니다. 거제조선소 부지가 포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인건비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삼성은 약 4,500명의 직원을 현지에서 고용해왔었는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훔쳐가려 했고 원자재까지 현지에서 구매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드는 또 한 번의 충격을 줬습니다. 2016년 사드 사태 전후로 한국에 대한 불매와 각종 차별 행위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화장품, 게임뿐만 아니라 조선업 발주에서도 한국을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닝보조선소 또한 2016년을 전후로 신규 수주가 끊겼던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인건비가 높아지고 설비까지 노후화되자 결국 철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 수천 명의 닝보조선소 직원들이 공장으로 롤려틀었습니다. 그들은 삼성 덕분에 살았어. 포기하지 마, 아이들을 부양해야지 라는 구호를 외쳤고, 삼성은 나의 집, 나는 일하고 싶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삼성에 감사하다. 관리하는 사람들도 좋다는 언급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삼성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위 영상은 중국 포털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는데 어느 순간 동영상이 모두 삭제되거나 돼버렸습니다. 한국 철수에 안타까워하는 이미지가 부각될까 중국 당국이 개입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삼성은 총 7억 5천만 위안 1,363억 원의 보상 금액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조선소 직원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에서야 청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 자산은 중국 정부에 매각된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중국 내 또 다른 생산기지 영성가야 산업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2008년 인수해 선박 부품 등을 생산하던 곳이었는데 2014년 이후 적자가 계속돼 왔던 회사입니다. 이로써 한때 세 곳에 이르렀던 삼성중공업 중국 현지 공장은 한 곳으로 줄어든 상태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산둥성 공장도 조업 축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은 삼성이 떠난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역대급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두 달 만에 30% 이상이 급등했고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 향후 큰 쪽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8년 만에 흑자를 내고 최근 최대 수주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중국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자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며 놀라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아쉬움과 놀란 반응은 현대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 현대는 충칭 공장의 토지 사용권과 장비 등을 약 6,700억 원의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 세운 다섯 번째 중국 공장으로 2017년 완공돼 연간으로는 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사태 후 판매 부진으로 2021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왔습니다. 2013년 외자 합작기업으로는 최단기 100만 대 판매 클럽에 진입했지만 2017년 이후 지속 하락해 작년 25만 대로 줄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중국 활동을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5,050으로 합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을 어느 정도 훔친 후에 사드를 핑계로 밀어내려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 2,300만 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점유율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 베이징 현대는 1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 장수위의 다기아도 두 번이나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베이징 13공장, 창저우, 충칭 공장 등 5곳을 운영해왔는데 이 중 베이징 1공장은 2021년 중국 전기차 회사 리샹에 매각됐고 창저우 공장도 연내 매각이 계획돼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 설비로 전환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우 공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근속연수 한 달 급여 8천 위안 보상과 베이징 지역 공장 근무 중 선택할 수 있는 정리해고안을 받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철수로 중국 내 생산 공장은 두 곳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대차의 충칭 공장 매각 소식은 중국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총 투자액 대비 50% 할인 가격으로 공장을 내놓은 사실을 전했고, 생산 공장의 중심을 인도로 옮기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판매는 감소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며 철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완전히 무시할 것 같던 중국인들도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10년 이상 운전했지만 품질이 굉장하다, 13년 동안 고장이 난 적이 없다. 기아차는 정말 좋고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 타보지 않으면 모르고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운전하기 정말 좋은 차다. 내가 산 기아차는 아주 좋다. 현대차는 중국을 떠나도 문제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래도 품질만큼은 인정하는 반응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판매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13종에서 8종으로 축소하고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와 SUV를 앞세워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시장은 자국 진기차 업체를 강력하게 밀고 있어 현대차는 중국의 근 기대를 결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단위 사업 지원과 저렴한 배터리 가격 등 규모의 경제 전략을 써 외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외 원유 의존도 완화와 탄소 중립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전기차 진환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22년 한 해에만 655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BYD는 자국 시장에서 2008년부터 판매량 1위를 지켜온 폴크스바겐을 누르고 올해 판매량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을 대체할 기회의 땅으로 인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는 지난해 476만 대의 신차가 팔리며 빠르게 성장한 곳입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8.5%에 불과한데 승용차 시장 규모는 아직도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라 거대한 인구, 소비력 증가 등을 볼 때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에 따른 신차 판매는 2030년이면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첸나이의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워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인도 탈레가온에 있는 GM 공장을 인수했는데 하반기 개조 공사를 거쳐 2024년 가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앞서 중국 창청 자동차가 눈독을 들였지만 인도 정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 대표 기업 BYD도 인도 시장에서 찬밥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는 인도 정부는 최근 BYD가 제안한 10억 달러 규모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에도 퇴짜를 놨습니다. 이에 BYD는 인도 투자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BYD의 인도 시장 공략은 물 건너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수입 관세율이 7만 100%로 높아 현지 공장 없이는 판매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BYD 진출이 무산되면서 인도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현대차가 반사 이익을 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탈레가온 공장은 연간 13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첸나이 공장 생산 능력을 연 75만 대에서 82만 대로 확대한 만큼 탈레가온 공장까지 합하면 최대 100만 대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GM 공장에서는 베뉴 2세대 모델을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베뉴는 2019년 인도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전략 차종입니다. 좁은 도로나 골목에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차체와 합리적 가격을 바탕으로 매년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45만 대에 육박합니다.
지난달 출시한 엑스터 또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인기에 힘입어 5만 대 이상의 계약이 터진 상태입니다. 5만 대는 현대차의 인도 시장 한 달 판매량에 육박하는데 차량도 평균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현대차 인도 공장 가동률은 102%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가 GM 공장 인수를 결정한 배경으로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에서 55만 대를 팔아 마루티에 이어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한 기아도 25만 대를 팔아 5위를 했습니다. 첸나이 1, 2공장에서는 크레타와 산타페 등을 양산하며 아이오닉 5는 부분 조립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5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올해부터 10년간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전통화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030년 인도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대그룹의 중국 판매량 감소를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형국인데 작년 81만 대에서 올해는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해 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된 상황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 철수에도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025년 분기당 5조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상향 또는 증가되는 가운데 SUV,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중이 커져 제품 믹스가 다변화되며 이익이 크게 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대차의 국내외 공장 가동률은 100%를 못 돌았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 93%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로 100%를 넘긴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2026년이면 현대차의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는 중국 없이도 500만 대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6년이면 세계 1위로 몰아간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수익성 둔화도 하이브리드가 상쇄시키고 있는데 2030년에는 내연기관차 대부분을 하이브리드가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을 추진하는 현대차는 최근 연구개발 부문 대규모 경력직 채용에도 나섰습니다.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연료전지, 차량 제어, 디자인 등 9개 부문으로 지난 2월 채용 인원보다 2배 이상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반기 수백 프로 성장세를 보였고 주가 또한 수십 프로씩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높이면 중국 없이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자동차, LNG선 등 수많은 품목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이 29일 루마니아에서 K2전차가 현지 시연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태극기와 루마니아기를 달고 광활한 평원에 힘차게 달리며 포를 쏘는 모습이 굉장했습니다. 영상을 본 이들은 시연이기보다는 K2 갈라쇼네요. 멋지다, 우승 확정하고 난 뒤야 하는 갈라쇼 같은 분위기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이번에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게도 수출되면서 인근국인 슬로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에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치고 K2 전차가 선택을 받자 놀라운 것은 루마니아와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레디스에 올라가자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나도 이를 권장한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미국 방산업계에는 많은 부패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옵션을 육성하는 것은 유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압박을 가할 때 우리가 유럽에 지원할지 여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무기고가 좀 더 널리 퍼져 있다면 자유세계 전체에 더 좋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에이브람스를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멋진 탱크이지만 그녀는 유지관리의 여왕입니다. 한국은 사방의 강력한 동맹국이다. 나는 유럽이 태평양 국가들의 미래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럽과 한국 사이에 더 많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저는 폴란드에 한국과 공동정비 시설을 설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한국과 유럽 사이에 공급 라인이 중단될 수 있는 분쟁 중에 탱크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유럽 대륙에서 상당한 양의 부품을 서비스하고 제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방위 사업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2는 루마니아의 완벽한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조차도 이를 곧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루마니아에 있고 트럼프 스타일의 대통령에게 예비 부품을 구걸해야 하는데 그가 왜 러시아의 땅을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장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이나 독일보다 더 매력적인 전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 무기에 실망한 국가들에게까지 새로운 무기 공급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를 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T-90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근거리에서 러시아군의 T-90을 공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가 23발의 기관포를 퍼붓는 동안 단 3발의 대응 사격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후 다른 브래들리 장갑차가 집중 포격을 하자 무참하게 당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는 T-90은 통제력을 잃고 포탑이 홀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7톤의 브래들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인 46톤이 넘는 T-90은 러시아가 최신 전차로 자랑해왔지만 전장에서 보여준 위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기관포를 단 브래들리 장갑차의 사격 연습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장에서 또 다른 T-90 전차가 제멋대로 회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유독 광학장치가 손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T-90의 유독 광학장치가 손상되어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제 못해 포탑이 제멋대로 회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전직 영국군 전차사령관은 미숙한 승무원과 열악한 전자장비 등으로 인해 해당 결함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디스코헤드 결함은 T-90 전차의 전자장치 고장인 가능성이 있다. 서방의 전차는 매우 정교한 사격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전차는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의 구형 T-72, T-80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회전포탑 내 비축된 탄약들이 2차 폭발하면서 포탑이 본체에서 튀어나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신형 T-90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T-90의 참혹한 실체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해 2월 전차 공장을 방문해 T-90은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러시아 전차 기술을 극찬하며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차 생산이 5배가 늘어났다고 극찬하며 전차 공장의 노동자들과 대화하면서 T-90은 세계 최고의 전차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적군도 세계 최고로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미국에 이어 늘 2위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없는 국가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기술력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러시아 무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고서도 등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력의 한계는 북한과의 콜라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쟁의 분위기를 역전시킨 데는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미사일의 잔해 사진에서 북한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리화합동 군사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조지 푸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유럽 땅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포탄을 준 대가로 받아온 기술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북한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북한은 27일 밤 늦게 군사정찰위성 로켓을 발사했지만 불과 2분 만에 발사체가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기존의 북한이 사용하던 추진제가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 러시아에서 흔히 쓰던 추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현장지휘부 전문가심의회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 석유 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액체산소 석유 엔진인데 여기에 기존에 북한이 사용하지 않았던 연료 케로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의 발사체는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기존 제품을 통째로 들여온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받았지만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의 군정찰위성 2호기가 발사되어 위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이번 정찰 위성은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SAR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으로 주간이나 야간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촬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초고 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게 경쟁의식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야심차게 군정찰 위성 2호기를 쏘았지만 러시아를 믿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차에게 도전장을 낸 북한이 또다시 망치를 당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에 뒤처진 전차 기술을 뒤엎겠다며 M2020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몇 년 열병식에 등장했는데 프로토타입으로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듯했지만 지난해에는 주퍼 사격과 더불어 하드큐리 APS 작동 시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차가 위협적이라고 했지만 최근 한 해외 군사 유튜버가 이 시체를 까발렸습니다. 전직 미 육군 보병이자 이라크 참전용사 크리스 캐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K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극찬한 바 있는데 지난달 여기서 북한의 신형 전차는 악몽이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도 러시아의 전차 기술에 도움을 받으려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한국과 불금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과 군사 협력을 차단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협력하면서 전차 개발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한 네티즌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기보다 신형 전차도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왜 북한이 한 장을 올렸을까요? 물론 저는 그 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김에 대한 직접적인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사협력을 약간의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협력을 볼 때 나는 그것을 알습니다. 그들은 그 ATGM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 멋있어 보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무섭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탱크와 이 전차는 상대적으로 무서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겐 뼈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미사일야말로 추가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릴로딩도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릴로딩은 외곽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치에 장치를 설치하여 릴로딩을 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러시아의 미사일, 잠수함, 전차 등을 가져와 완전 분해에 중요한 기술을 습득했고 이를 미국 등 서방의 기술과 연합해 놀라운 기술적인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에 어색하게 의지하는 북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러시아보다도 더 훌륭한 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 육군이 K9 자주파를 가지고 진흙수길에서 사교 위치로 이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숲속에서 진흙이 든 길을 돌파하는 K9을 사교 위치로 이동하는 영상과 사교가 마치고 돌아가는 K9 자주파의 모습을 영상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담긴 군인들의 모습이나 이를 찍는 기자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또한 이틀 후 핀란드 국방 전시회에 레오파드 EA사와 함께 K9 자주파가 핵심 전력으로 등장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K9 자주파를 가지고 훈련하고 전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핀란드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력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다른 발트 연안에 국가 방어하는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산 K9 전차가 핵심 전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트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군사적 침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동북 국경을 따라 일련의 요새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도 K2 전차와 K9 자주파를 긴급히 도입해 러시아의 국경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동북 국경을 군사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K9 자주파를 세운 핀란드 군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라펠란타는 러시아 국경에 불과 20km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핀란드가 동쪽에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이 도시는 최악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핀란드는 다른 국가들처럼 국경 바로 아래서 적을 저지하는 전략이 아니라 숲이나 산악지형에 숨어서 적이 나타나면 빠른 움직임으로 반격할 수 있는 기동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침략군이 국가 내로 더 깊이 침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격퇴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핀란드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K9저스사를 핵심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격과 이동하는 영상으로 핀란드군의 방어 전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70년간 중립국이었던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했고 지난해에는 국방비를 20% 올리며 러시아 위협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1939년과 1940년 옛 소련과의 전쟁에서
영토 10%를 내줬던 핀란드는 그동안 나토 비가입을 선언하며 군사 비동맹 노선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러한 방침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경계하였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경기대 국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7년 K9 자주포 중고 48문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및 견인포병 모두 구식화에 직면한 핀란드군에 있어서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수였습니다. 노레이가 구매하려는 K9 자주포 시험장에 따라갔다가 성능에 매료돼 중고를 구매하기로 한 핀란드는 방산 역사상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도입한 K9 자주포의 성능에 놀란 핀란드군은 2022년 11월 4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벼운 차체 덕에 시속 60km까지 질주하고 사거리 40km로 쏘는 족족 명중하며 라이벌 독일제보다 가격은 반값에 불과한 K9 자주포는 핀란드에게는 신기해 갖고 무기였습니다. 핀란드가 중고 K9 자주포를 48대를 들여오고 5년 후 48대를 추가로 구매한 데는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핀란드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K9 자주포 핀란드 여성 파워가 마을에 가득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K9 자주포를 탄 핀란드 여군이 마을로 들어와 기동훈련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구형 자주포를 모이던 핀란드 여군들은 K9 자주포를 타면서 놀라워했다고 했는데 K9 자주포 운영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여군들도 쉽게 능숙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당초 네덜란드군이 쓰는 독일제 판저어비츠 2000과 미국제 M109 자주포를 돌파하려 했지만 이들 자주포는 모병제 국가의 특성상 훈련된 군인들이 운영하는 무기체계였습니다.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증명제를 택하는 핀란드 입장에서는 단기간 구많은 병사들이나 여군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찾았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이에 적합했는데 성능도 좋고 운영하기도 편하며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최고의 자주포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정개혁에서 러시아군이 쳐들어간다면 숲속에 숨어있는 핀란드 여군이 운영하는 K9 자주포에 반격을 하며 초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군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군들까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인접한 유럽 국가를 추가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경을 마주한 이웃 국가들은 반복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역사기간 동안 러시아와 자주 충돌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여성 증명제를 실시하며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인구가 늘 적었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소수 정예군 육성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해왔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덴마크도 여성 증명제 실시에 나서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여성은 자발적인 입대였으나 최근에는 여성 증명제 실시 여부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군이 많아지면서 운영하기가 쉬운 한국산 K9 자주포는 더욱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중고 K9 자주포를 개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에 대한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밀러그 52와 810만 유로 하나로 약 11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55mm 탄약으로 무장한 K9 자주포 48문을 개조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게 훈련과 수리 부속, 운영 유지 체계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유럽에 알린 전쟁기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K9 자주포 운영국들의 모임인 K9 자주포 클럽이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서 루마니아가 클럽에 최초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예비부품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사용국들에 대한 물류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자주포는 2001년부터 트리키아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돼 1,800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합니다. K9 자주포의 최고의 적수라는 독일산 판자오비치 2000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서방이 지원한 많은 자주포들이 대거 투입되었는데 판자오비치 2000은 다른 자주포에 비해 장고장이 심해 가동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여름에 전달된 판자오비치 2000은 불과 6개월 만에 절반 넘게 가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판자오비치 2000을 수리해야 하는데
정비센터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판자오비치 2000을 신문을 발주하자 인도의 시기가 2026년이라고 했는데 가격도 비싸지만 고작 신문을 생산하는데 수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판자오비치 2000이 제 아무리 명품 자주포라고 떠들어도 이제는 K9 자주포에게는 적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자주포라 불리는 K9 자주포는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찾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총 세계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도입하고 이미 100대를 도입한 인도는 100대를 추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지난 4월 한국산 K9 자주포를 조속하게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캐나다도 지난해 K9 자주포 사용국들의 모임에 참가해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군은 포방벌어 걸릴 정도로 포병에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TNN 자주포가 그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K800-800호가 안데스 300을 누빈다. K방산의 전통적인 강점인 짧은 납기와 가성비의 첨단 기술까지 갖춘 제품이다. 페루 수출이 확정되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추가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 현대오르템은 지난 20일 페루 리마 유치한 육군본부에서 페루 육군 조명창 파메와 전략적 파트너스 계약을 맺었다고 20일에 밝혔습니다. 현대오르템은 최종 계약을 통해 K800-800호 30대를 공급할 것이며 계약 금액은 6천만 달러, 한화로 820억 상당 규모라고 했습니다. 현대오르템은 이번 수출뿐만 아니라 향후 6년간 파매를 통해 사륜, 육륜 장갑차와 전술 차량, 군안, 차량 등 다양한 기동화 장비를 페루 군과 경찰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를 1차 30대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총 12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디나 볼루아테르 페루 대통령, 월드 아스튜디오 차베스 페루 국방장관, 최종욱 주 페루 대사, 이용배 현대오르템 대표이사 사장, 박상준 STX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볼루아테르 페루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페루 안보는 더 강화하고 방산 분야 산업 역량과 체지도 튼튼해질 것이라며 페루의 신뢰를 보여준 한국 산업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페루 대통령이 나와서 고맙다고 말할 만큼 페루가 한국의 장갑차를 중남미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은 페루뿐만 아니라 중남미 모든 국가들에게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는 이번에 K80항 100호 외에도 지난달 LHD, 현대중공업과 경비함,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6천억 원 규모로 현지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LHD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까지 차지해 페루가 앞으로 23척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라 수조원대의 일감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는 70년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루는 K방산의 중남미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과거 칠레와의 영토 분쟁에서 패배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한 페루 유튜버가 재미있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페루가 소유하게 될 한국 KF-21 전투기에 대한 칠레의 경보였습니다. 그는 페루가 곧 획득하게 될 한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면서 칠레 군사분석가 포메르스에 따르면 이 항공기가 칠레 F-16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KF-21은 첨단 항공전자공학, A사 레이더, 스텔스 기능 및 대용량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페루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KF-21을 가지고 오면 해당 지역의 공군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에 페루 네티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 훈련기 KT-1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페루는 다른 더 발전된 모델을 계속 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비행기를 소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페루는 더 무장해야 하며 국가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루가 무기를 구입할 때마다 이웃은 떨고 있습니다. 페루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페루용 한국산 전투기 구입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에 참가한 바 있는데 여기에 FAO군과 더불어 KF-21을 전시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2년 페루에 KT-1 기본훈련기 20대를 수출한 이후 페루 현지 사무소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국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시장을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잠재수열처로 보았는데 당시 FAO의 경우 페루 공군의 노후한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페루 공군이 KTE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국들의 한국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등의 공군 고위 관계자가 와서 FAO를 비롯해 KF-21까지 인상 깊게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페루한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것처럼 페루가 장갑차와 분합물 구입하면서 앞으로 한국에게서 가장 도입하고 싶은 것은 스텔스 성능까지 낼 수 있는 KF-21이라고 했습니다. 9세대 전투기 27대와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만을 가지고 있는 페루는 F-16, 46대를 가지고 있는 칠레에게 공군력에서 열세였지만 KF-21을 도입하면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가 K-800-800호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주변국 중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하려고 결정했으나 FA-50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공하는 영국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후 여러 전투기를 검토했으나 도입에 실패하다가 최근 덴마크에서 중고 F-16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그동안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해 6월 한 아르헨티나 군사 채널에서는 현대로텐 K808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옵션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K808백호가 얼마나 힘이 좋고 대단한 장갑차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K808에는 현대자동차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에 사용되는 D6의 헥타르 엔진이 탑재되어 남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페루의 특성을 감안해 험전한 산악지형에도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8개 바퀴는 독립구동의 경사지 등반과 홈런 주파에 유리하고 40cm의 높이의 장애물을 넘고 1.5m 깊이의 차물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수상주행이 가능한 워터제트가 장착돼 얕은 강을 손쉽게 도하할 수 있고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K4고속 유탄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탑재하며 무인 공격 시스템인 원격사격 통제체제도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 영상이 올라올 당시에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런 장갑차가 있냐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스트라이커보다 더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어느 국가에도 이상적인 차량. 대공포 버전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네요. 이 차량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장비가 뛰어나고 가장 발전된 군대 중 하나인 한국군도 갖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갑차인 K808은 우리 아르헨티나 군을 위한 훌륭한 차량입니다. 저는 수륙 양용, 대공포, 대전자포 기능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브라질의 6X6 차량이 제공하는 옵션보다 EX8 차량을 선호합니다. 중국이 제안한 쓰레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페루가 한국의 현대와 함께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르헨티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식 무기 판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투산이 있는데 아무리 굴려도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K808이 좋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 구매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온 지 12개월 후 결국 페루가 30대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영상이 페루와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이 다시 찾아와 페루는 올해 페루에 도착할 120개 중 처음 30개로 구입했다. 페루는 이미 며칠 전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페루와 한국은 페루 땅에서 이 차량을 제조할 예정이다. 나는 미래에서 왔다. 페루는 이미 30개를 주문했다. 라고 놀라웠습니다.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페루에게 도입한 것을 축하하며 페루에서 생산하면 아르헨티나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최근 브라질이 무기 현대화에 3조가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3년 이내에 노화된 전차 교체를 추진하는데 한국 브라질 간 방산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베트로 필류 브라질 방산협회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브라질은 노화 장비 교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한국 방위 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장갑차, 전차 현대화, 전자장비, 항공우주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493기의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K2 전차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를 따지는 국가가 바로 중남미 국가들인데 앞으로 한국선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국경 분쟁 지역에서 양국 군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군 소식통은 양국 군대가 인도 북부 라다크 동부의 뎁산과 댐초크에 배치한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병력 철수와 시설물 철거에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의 원한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히말라야 고원지대인 라다크에선 2020년 양국 군인 간 일명 몽둥이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며 군인 수십 명이 사망했고 이후에도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으며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안보협의체 쿼드에도 가입하여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줄이고자 여러 차례 외교적 군사적 협상을 벌였고 최근 라다크 순찰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완만한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도와 중국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현재보다 최소 200여 개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이를 대체할 총 200여 대의 최신형 전투기가 인도 공군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KF-21 전투기 수준으로 지상공격과 공중공격이 가능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산 KF-21 전투기는 가장 적합한 최신형 전투기 구매 사양의 모든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매우 유력한 후보로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경계 지역에 배치하던 어마어마한 물량의 전투기를 뒤로 물렸지만 여전히 경계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수많은 중국산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프랑스산 나팔 전투기 30여 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국방장관은 최신형 전투기의 요구 조건 언급하였는데요. 그가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전투기가 현재 지구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해외 무기 분석기관에서는 KF-21 전투기가 전력화되는 시기인 2026년 이후 20년간 전 세계 전투기 수요는 무려 3천여 대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인도 최대의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산 전투기는 외국산 전투기보다 떨어지는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인도에서 만든 무기라도 적의 위협에 대항하지 못한다면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 말인즉슨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KF-21 전투기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군사무기 전문가들도 KF-21 전투기가 틈새 시장에서 300대에서 400대가량 해외 수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기체라고 전망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의 수출 이력이 그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지 불과 10년 만에 7개 국가의 국산 군용기 200여 대 이상을 판매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인도 정부는 중국군에 대항하기 위한 전투기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와 국영 언론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한 경계보를 내렸는데요. 중국의 국영 언론들은 KF-21 전투기 블록원의 시작인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출격을 마쳤으며 실전 배치 전투기 조립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에 대한 보도를 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인도와 한국 간의 군사동맹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련한 양국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특이하게도 한국 국내 언론보다도 중국 매체들이 앞다퉈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만큼 중국 측에서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국경 지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원만한 관계로 돌아설 것 이야기하였음에도 오랫동안 이어왔던 경계심이 쉽사리 풀어지지 않았으며 북방력 강화로 미리미리 군사대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중국과 인도 국민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인도 현지 언론 매체들은 현실적으로 인도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의 KF-21 전투기밖에 없다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내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양산 시기까지 고려하여 한국 전투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인도는 각종 매체의 반응을 전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갈등을 이어가는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뇌리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안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방산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도군이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한 K9 자주포 이후 한국산 무기라는 중국은 공안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인도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할 차세대 무기 체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1순위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인도군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도의 최신 전투기 도입 사업은 잠깐 중단되었었는데요. 사실 인도의 속사정을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 시장의 현황과 비슷합니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지보수는 물론 가격 대비 강력한 성능이 보장되는 국가의 전투무기를 구입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나라를 찾자니 한국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구매해간 K9에 대해 한국은 유지보수와 그 성능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KF-21 전투기가 양산되는 2026년까지 현재 가진 라팔 전투기 30대로 버티며 KF-21 전투기를 인도받으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 중국 매체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자면 한국은 인도와 K9 자주포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성능과 가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위기로 내몰린 인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KF-21 전투기라는 대안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KF-21 사업을 추진하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유럽을 주요 수출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KF-21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현재 KF-21 블록원의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출 제약을 받게 될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미국산 무기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인도에 수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중국 매체가 분석한 가능성도 터무니없지 않으며 미국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수출 허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될지 의문인데요. 그럼에도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속도를 본다면 빠르게 수출이 실현화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한국이 처음 만든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에서는 KF-21 전투기가 아직 5세대급 전투기도 아닌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느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미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며 찬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만 따져보아도 KF-21 전투기급의 첨단 기술을 가진 전투기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양산에 돌입해온 국가는 세계에 손을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아직 세계 1위의 자리는 미국이 지키고 있지만 일부 부분은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시장의 후발주자가 이토록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에 대해 세계는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 돌풍을 몰고 올 정도로 성능에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실현해온 우리 연구개발진들은 그동안 피땀 흘려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KF-21 전투기가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모듈 프린트 엔진에 대해 알려드리는 9월 19일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상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매년마다 국방비를 거의 8%씩 올리며 놀라운 속도로 양과 질에서 군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한국의 국방전력 강화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4년 안에 세계에서 5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의 역사적인 성공 과도를 달리며 한국 방산 수출할로가 다시금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KF-21 전투기 수출할로가 열린 것은 반가우나 많은 국민분들이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엔진이 한국산이 아닌 미국산 F-414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방산무기 부품으로 인하여 수출이 중단되는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한 채로 수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방과 항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힘을 합쳐 엔진 생산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종주국인 미국에 버금가는 6세대 전투기 엔진 제조 기술을 개발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세계 최고 수준 엔진 기술력을 지닌 미국 기업 출신 교수가 한국의 엔진 개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다소 비관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면서 적어도 10년 안에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엔진 개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하나와 두산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 교수가 말한 10년이라는 기한을 보란듯이 뒤집어 엎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 항공기 엔진 사업에 발을 디딘 지점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79년입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정비를 시작으로 조금씩 기술을 축적한 하나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 선진 엔진 제조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항공 엔진은 산업 밸류 체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만들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한 국가가 자체적인 항공 엔진을 갖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 이를 뒷받침하는 고숙련 인재 공급과 막대한 자본 투입 등 삼박자가 고루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항공 엔진 산업이 대표적인 선진국 산업인 이유입니다. 독자 항공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단 6개국에 그칩니다. 설계부터 대량 양산까지 자기 브랜드로 항공 엔진 생산을 총괄하는 업체는 프레시앤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빅산뿐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은 해외 이전 및 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는 엔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부품 국산화에도 관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레이더를 공급하는 하나 시스템과 엔진을 공급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KF-21은 문제없이 양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남기는 합니다. KF-21 개발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한국은 관여하는 방산기업들의 컨소시엄을 유도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개별 기업들을 묶어두지 않고 각각 개발 후 협업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KF-21을 단계적으로 지속해서 개량 업그레이드를 할 속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별도의 계약을 맺은 엔진이 그 핵심인데요. 언젠가 한국은 이를 완전히 국산화시켜버릴 생각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굳이 회계적으로 분리해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KF-21의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가 한군사 전문 유튜버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신무자의 입에서 듣는 현재 진행 상황은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도 놀라운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엔진 기술을 지닌 미국의 한국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 여기고 방심하고 있었던 핵심 소재 기술에 불과 2년 반이면 추월할 수 있다고 확인해버리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시점이면 KF-21의 초도 생산분이 배치를 마칠 시기로 위 언급처럼 된다면 KF-21은 배치 직후에 국산 소재를 적용한 엔진으로 곧바로 교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 엔진 개발에 10년도 부족하다고 언급한 교수는 코네티컷대의 비토 모레노로 세계 3대 엔진 제조사 중 하나인 프레산 휘트니 출신이기도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롤스로이스와 함께 항공 엔진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완전한 밸류 체인을 갖춘 셋밖에 없는 기업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한화의 미국 법인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예측을 하든 그보다 2배에서 3배 예산과 시간이 든다고 본다면서 후발주자가 큰 업체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모든 인프라를 새로 조직하면서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화는 이 자리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비관적으로 보는데도 10년을 예측했기 때문인데 어차피 한화 역시 엔진 국산화 사업의 최대 기한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프레시앤 휘트니 출신 기술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이라면 향후 엔진 생산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비토 모레노 역시 엔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았던 만큼 한화에게 이 기자간담회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문가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AI와 3D 프린팅 등 신기술 수준입니다. 항공 엔진과 같이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성향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결함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감한 것도 납득이 되지만 때로는 진보된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고집이 굳어진 기술자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에 대두된 신기술들이 개발 기간을 어느 정도나 단축시켜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별로 줄여주지 못하거나 되려 늘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프렛 앤 휘트니의 두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수를 애초에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겪어왔던 전통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한국의 개발 기간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당장 한화는 일부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신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현재 엔진 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재뿐만 아니라 그 소재를 가지고 부품을 가공하는 방법 역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안에 들어가는 터빈을 만들 때 축에 직접 연결되며 블레이드를 고정하는 디스크 부분은 단조를 해서 설계됩니다. 회전력을 견디면서도 블레이드를 단단하게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때려서 성형하는 단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 디스크에 끼워지는 블레이드의 경우 추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레이드는 그 사이사이에 초고온 초고속의 공기 흐름이 통과해야 하고 거기에 연료가 섞여서 연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엔진 추력으로 바꾸는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순히 날개가 여러 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복잡한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소재를 때려서 만드는 단조로는 만들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고온 초고압을 견뎌야 하는 점, 복잡한 패턴이 적용된다는 점으로 인해 내부에는 세라믹으로 만든 코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주변으로 금속 소재를 부어서 굳혀 만드는 추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엔진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한화 기업은 현재 일부 매우 복잡한 부품을 통째로 3D 프린팅하는 모듈 프린트 공법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등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한 기술로 특정 구간의 부품 배격의 일체를 한 번에 조립이 된 상태로 프린트를 해버리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완성되면 해당 모듈을 별도 가공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탑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우 정교한 작업이라 프린트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화는 이 기술의 성숙도를 점차 올려서 그러한 단점을 점차 해결해 간다는 계획인데요. 추후에는 생산성 측면에서 오히려 큰 장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잘 만들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냥 밤낮 없이 프린트를 돌려두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추후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 엔진을 양산하면서 현존 엔진과 동일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엔진의 성능을 일부 미리 끌어와서 차별화를 노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엔진의 외부 열 방출을 제어하기 위해서 엔진 주변으로 제3의 공기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엔진 내부에서는 열을 내뿜으면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항공기에 전달해서 비행하고 있지만 엔진 외장부에서 바깥 공기의 흐름으로 이를 덮어서 열 영상이 이를 포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스텔스기의 천적인 열 방출을 극한까지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한화가 비교적 자신 없어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시험평가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엔진을 만들기 위해선 모든 단계에 대해 설계 능력과 제작 능력 그리고 그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평가를 하나하나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한 인프라를 일개 기업이 만들기 위해선 수조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실한 것이 다른 협력기업이나 국가적 지원의 존재입니다. 운 좋게도 한화는 그 둘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현재 제작된 KF-21 시제기 6대에는 의외로 국산 엔진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추력을 발생시키는 메인 엔진이 아니라 부동계, 부차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보조동력 엔진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어 시제기 전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F414 엔진 역시 국산 부품으로 45%가량 대체한 과도기적인 모델이 시제기 절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4호, 6호기 들어가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쌍발 엔진 중 한쪽으로만 들어가기는 해도 실제 시험 비행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형 엔진이라 부를 수 있는 라이센스 엔진을 장착한 시제기들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비행하는데 성공하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힌 한화 관계자는 부품 제작 기술의 측면에서는 원제조사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비견되는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처럼 한화는 이미 상당 수준의 엔진 기술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미국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해왔던 경험이 충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미 미사일 등에 쓰이는 단수명 엔진의 기술은 숙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리는 전투기 엔진과 다를 바 없지만 엔진째로 날아가 폭발함으로 단 한 번만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이에 이어 전투기에 사용하는 장수명 엔진으로 발전시키려면 수천 시간분의 열과 압력을 견디는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 코어라고 불리는 부품들의 생산과 설계 능력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재의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엔진 전문가들은 소재가 견딜 수 있는 온도를 100도 높이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KF-21의 F414 같은 고성능 고출력 엔진은 애초에 시작 전부터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중간한 성능의 엔진들과는 비교하면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최대 화시 2750도, 섭씨 1500도까지 올라가는 엔진 후방 핫섹션에서 내열성을 갖출 뿐더러 성능적으로 신뢰성까지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많은 국가들이 엔진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열성을 갖추는 소재는 강도부터 이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관계자는 1500도를 버티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툭 치면 깨질 정도로 강도가 형편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 저온인 대신 높은 압력을 버텨야 하는 엔진 전방 콜드 섹션과 달리 엔진 후방 섹션에서는 압력보다도 연소되고 나온 초고온을 견디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콜드 섹션에서는 강도가 더 높은 티타늄 합금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핫 섹션에서는 내열성이 더 높은 니켈 합금을 주로 쓰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고압 상태를 견뎌야 하므로 강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비교적 무른 금속인 니켈로 만드는 합금이 견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니켈 합금 소재가 1500도를 견디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강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 툭 치면 깨져버리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한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해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1500도를 그대로 견딜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여기서 한화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설계 기술이 빛을 발하는데요. 고도의 냉각 설계를 통해서 엔진의 온도는 1500도까지 올라가도 최대 400도가량을 냉각시켜서 소재가 견뎌야 하는 온도를 1100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엔진 설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이지만 설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현할 수 없습니다. 한화가 그동안 긴 세월을 꾸준하게 다른 나라들의 발전된 엔진들을 라이센스 생산해보고 어깨너머로 노하우를 습득해온 것이 지금에 와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법은 니켈로도 초내열성을 지니는 신소재를 그냥 개발해버리는 것입니다. 한화가 발견한 방법은 바로 단결정화입니다. 금속 역시 광물인 만큼 결정구조를 지니는데 하나의 결정구조에 딱 한 개의 결정만 들어가는 단결정 구조를 구현하면 내열성은 물론이고 강도까지도 비합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화는 이걸 엔진의 최고 온도에서 사용하면 효율이 매우 좋다는 결론을 얻어냅니다. 한화는 이 단결정 니켈합금 소재를 이미 신형 엔진 설계에 적용했고 실제 제조에 적용하기 위해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소재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 중에 하나가 작년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코넬 718입니다. 항공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이며 전투기에서는 아예 볼트와 너트조차도 이 인코넬 718 제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는 이를 국산화하는 데 이어서 엔진 최신부 최고온 지점에서도 국산화된 소재를 사용해 완벽한 국산 엔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 시점 한화는 티타늄 합금 10여 종과 니켈 합금 30여 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일제히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 측은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개발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재 기술력을 따라잡는 데에는 2027년 즉 앞으로 2년 반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이 시점이면 KF-21 블록권의 배치가 완료되었을 시점이죠. 여기서 한국이 KF-21의 엔진과 레이더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KF-21 레이더의 경우 이미 양산 이전부터 국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엔진 역시 블록 배치 완료 시점 즈음에서 본격적인 국산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국산 엔진을 전제로 개발된 KF-21 블록이 버전이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능만 검증된다면 당연히 이미 배치된 블록권의 엔진 역시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의 신무자가 직접 등장해 보여준 자신감은 어쩌면 꿈만 같았던 우리의 소망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KF21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국산 엔진 기술들은 관련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을 만한 것이기도 하고 소재 개발에 대해서 이만한 확신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엔진 기술력이 없어서 엔진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미국에 휘둘려야 했던 한국입니다. 최근 한두바이 기업에서 개발한 엔진 설계가 매우 독특합니다. 이 엔진은 구리를 재료로 인공지능 AI가 설계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시험용 다운스케일 엔진이라 비율 그대로 사이즈를 키우면 항공기용으로 동작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이 엔진은 노란 불빛을 맹렬히 뽑으면서 작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엔진의 단면도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그 형상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회전축이나 분사구가 있는 그런 형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건 양배추나 개미집의 단면도에 차라리 더 가까운 모습이었죠. 미로처럼 꼬여있는 단면은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연료가 공급되고 연소되는지 겉보기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 엔진을 만든 두바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단지 여러가지 엔진의 유체역학적 데이터를 아예 입력했을 뿐 그걸 가지고 직접 설계를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설계된 엔진이 정말로 동작을 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술자들이 AI는 물론이고 3D 프린팅 기술조차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기점으로 엔진 개발에서 이 두 가지 기술의 접목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선구자는 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산 엔진 개발에 출사표를 내민 두 국내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이 기술들을 접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가 발맞춰서 엔진 개발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폭이라면 한국은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확장성까지 갖춘 엔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자라서 스텔스 바이패스 기술이 적용된 국산 엔진이 모듈 프린팅으로 대량 생산되어 KF21에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항공 엔진은 돈이 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항공 엔진 시장 규모는 지난해 944억 달러에서 2032년 1872억 달러로 연평균 무려 8%가량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 엔진 산업 개발 및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부침이 다른 산업보다 적습니다. 엔진 제작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제품 판매 이후에도 MRO 사업으로 주기적으로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향후 엔진 사업은 더욱 큰 이점을 대한민국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